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부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뉴스 영역에 서울경제 닥터빌드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기사들을 연재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 제목이 건축공사가 중단됐다 이거죠. 보통 길 가다 보면 골조만 서 있고 중단된 현장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처 방법이 과연 있는 거냐, 또 예방책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보유 중이던 낡은 주택을 이제 철거한 후에 수익성 건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계십니다. 보통 대지 몇십 평에 낡은 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거주하고 월세 80만원 받고 있어요. 일부는 월세를 놓고. 근데 이거를 철거하고 재축하게 되면 3층이나 5층까지 올라가고요. 승강기 있고 주인집 있고, 나머지 세를 놓게 되면 400~50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 시내 웬만한 땅들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재축을 하게 되면 주인집도 확보하고 노후 대책이 되는 그러한 땅들이 많습니다. 건축비는 PF로 해결하면 됩니다. 소규모 PF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 PF 받은 거는 일부 층은 전세로 빼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 빼서 갚으면 돼요. 나머지는 월세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하에 이런 부품 꿈을 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를 많이 찾아가죠. 구청의 설계사무소를 찾아간다. 근데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면 보통 허가도면을 많이 그려요. 실제로 건축하고 견적을 정확히 빼기 위해서는 실시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견적 산출이 불가능한 대략적인 허가도면만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사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시공사가 누굽니까? 이 시공사가 내 집을 현대건설이나 LG자이에서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러한 건축물들은 영세업자들이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세업자를 소개받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견적을 산출하는데 이 견적 산출도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실시도면이나 상세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도면 가지고는 견적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건축주가 요구하는 품질이 제각기 다른데, 그렇지만은 평당 400에 해드릴게요 해놓고 일단은 수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건물을 세워놓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 외상공사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시공비가 6억이 들어간다. 빌라 한 동을 짓는데 시공비가 6억이 산출이 됐어. 근데 부지를 담보로 PF를 받아도 기대출이 있으니까, 기대출 저당권이 있다 보니까 4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건축비가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는 뭐라고 하냐면 2억 원은 준공 이후에 건물을 다 지은 이후에 받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2억 원의 외상공사를 약속하면서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권유합니다. 건축주는 감사하죠. 외상을 해준다 하니까 감사한 마음에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도급계약서에 날인하고 대출을 받아서 시공사에게 계약금 중도금조로 4억 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순차로.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가불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죠. 시공사는 골조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공사를 지지부진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공사를 중단해버리죠. 건축주는 답답한 마음에 시공사에게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어보지만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답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한 8개월이 지났어. 공사하는 척 마는 둥 하다가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시공계약 당시에 너무 덤핑으로 수주했다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자재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외상공사가 사실상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는 아니 외상공사를 약정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항의해보지만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외상공사 해주겠다는 문구 있어요? 하고 되려 큰 소리를 치죠. 환장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사례는 아주 약과입니다. 약과. 건축주가 이제 시공사가 큰 소리 치니까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서 있는 현장, 이러한 현장의 건축주가 많이들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보면은 공사를 진행한 물량은 현재 3억 원어치 공사를 한 거예요. 3억 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실제 지급한 공사 대금은 4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초과 지급한 거죠. 1억 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게 기성평가 능력이 없는 건축주다 보니까. 그러면 초과 지불된 공사비를 돌려달라 해도 돌려줄 시공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새로운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즉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게 되는 거죠. 건축비 대출받은 이자도 계속 부담하면서. 이런 경우에 건축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사후 대처 방법은 합의 해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일방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해제와 일방 해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합의 해제는 둘이 합의하는 거죠. 어떻게 합의하냐면 보통 4억 원이 나갔잖아요. 돈이. 그 현장은 3억밖에 공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5억 들어갔대. 5억. 그래서 1억을 추가로 물어달라는 거야. 그래야 합의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공사 현장이 1년, 1년 반, 2년 서 있다 보면 징그러워서 그래 1억 물어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3억 원어치밖에 공사를 안 했잖아. 결국에는 2억 손해보는 거예요. 2억. 그 다음에 합의서에 향후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추가 공사비 1억 원은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정서를 써주고 징그러우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향후 민영사상 책임지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나중에 지체배상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목적 건물이라면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청구 못하게 되죠. 합의 해제는 그리 해제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가 손해보면서 해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일방 해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도급계약은 해제가 되겠지만 이후에 시공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 다툼을 벌이거나 하드고 업체 유치권 행사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합의 해제하자니 건축주가 엄청 손해봐야 되고, 또 일방 해제하자니 추후에 법률적 사실적인 다툼의 여지가 남게 돼서 새로운 시공자를 섭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축에 관한 한 사전에 예방주사는 있어도, 즉 예방책은 있어도 사후 치료제, 사후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러니까 도급계약하기 이전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공사 중단 사태가 난 이후에 비로소 해결책을 찾아봐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축주는 고스란히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급계약 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 시공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요, 새로운 시공자로 교체한다? 이거는 관할 지자체, 가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시공사에 인감이 첨부된 시공권 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공권 포기각서를 요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개시해야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시공권 포기각서를 구청에 접수하고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규성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규성관리라는 거는 예컨대 월말 결제한 너 3억 원어치 공사했니? 그러면 2억 8천 지불하고, 너 4억 원어치 공사했구나? 그러면 3억 7천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규성 미만으로 지불하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초과 지급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관리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지불하고,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한테 지불하고,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 자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불했는데 밑에까지 안 내려가죠. 또 이렇게 지불했는데 요 밑에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들어옵니다. 중간 타절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금의 흐름 관리. 그래서 자금의 흐름도 관리해서 자재값이 나가는구나, 공정대로 인건비가 나가는구나,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요, 공사를 처음 해보시는 건축주들은 현실적으로 규성관리나 자금관리 하는 게 힘듭니다. 따라서 저렴하지만 특별한 전문가한테 섭외해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자와 대립되는 그러한 공사 감독원을 선임하는 거죠. 즉 특별히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고, 공사비가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에게 지불되고, 인건비나 자재비로 즉시 결제해지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월말 결제라면 즉시 다 지불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중간 타결을 한다 하더라도 돈 못 받은 자들이 유치권 들어올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공사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시공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망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다? 그러면 최고기간을 거쳐서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시공사 교체 신고도 하고, 그리고 자금의 흐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유치권 들어올 일도 없고 새로이 공사를 진행하면 되죠.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원룸주택, 상가주택, 이런 소규모 건축물을 시행하는 것도 아주 큰 사업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